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양호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이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서류 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결심 공판 날짜가 다시 잡힌 건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끝내지 않을까요? 재판부 계획은 지금 아니 근데 왜 방청객 분들도 막 화도 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뭐 재판부에서 막 길게 끌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제안 드리는 거는 그러면 오늘 뭐 새벽 1시에 막 진행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또 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다음 기일에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네,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무박 2일로라도 구형은 나오지 않을까, 새벽에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서류 증거 조사만 하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날짜가 다시 잡혔어요. 네,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심 공판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예. 무려 15시간 동안 소요되었는데 그중에 10시간을 넘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그야말로 침대 재판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나머지 피의자들 서증 조사는 보시다시피 뭐 짧은 건 20분, 뭐 길어야 40분에 끝날 수 있는 걸 보면 예. 김용현 측도 1시간 이내에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넘게 걸리는 초유의 그 심야 재판을 보게 됐고요. 예. 결국은 뭐 중간에 너무 김용현 측의 그 서증 조사 변론이 너무 길어지자 네. 지기현 재판부가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들 걸 먼저 끝내고 다시 김용현 측 서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피고인까지 가지 못하고 서두를 마무리했고요. 13일 날 윤석열 그 피고인에 대한 서중 조사와 그리고 최후 진술, 구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아마 국민들 기대에 반하는 네. 1심의 결심 공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재판부에서는 이번에 피고인 8명이 이제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길어질 걸 예상하고 예정 시간도 사실 좀 앞당겨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서중 조사가 길어져가지고 구형까지 못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재판부도 사실 좀 좀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던 이 지금 재판 횟수가 42번이었거든요. 예. 42번의 이제 재판을 그러니까 이제 심리를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13일은 43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나올 건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피고인들에게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아마 할 수 있는 한 배려를 최대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의 법정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구형을 특검 측이 얼마나 할지는 그게 이제 관심사항이긴 한데 예. 최대한 특검 구형을 하기 전에 어쨌든 피고인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베풀 만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구형과 선고가 나올 때 재판부가 일종의 약간 알리바이 우리가 할 건 다 해줬고 예. 방어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줄 거 다 줬기 때문에 예. 구형을 내리거나 뭐 선고를 할 때도 조금 부담이 덜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피고인 측 얘기를 다 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와서 뭐 법리적인 게 뭐 다툼이 또 여지가 바뀌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당신들 할 거 다 입증할 거 입증해보고 할 얘기 다 해봐라. 한 다음에 우리가 구형하고 우리가 선고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최대한 재판부가 관용적 방어권을 허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네.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들어주려고 했던 예.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게 원래 시간 제약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냥 들어주려면 끝까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재판장의 권한 밖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저희가 그 서증조사라는 것은 원래 법에 보면
그 다 읽게 돼 있어요. 읽게 돼 있는데 통상 저희가 검찰과 변호인들 양해 하에 예. 요지만 고지하죠. 요지만. 뭐 A 서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원칙대로 다 읽게 되면 저래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 검찰 측도 7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재판에서 마지막 호소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각 증거들 간의 입증 취지나 연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근데 김영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0시간 한 건 조금 길긴 한데 어쨌든 그를 탓할 수는 없어요. 검찰도 7시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저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 지난 대장동 사건 등 경우에도 재판부가 바뀐 변론갱신합니다. 그 변론갱신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경우도 저희가 봤잖아요. 예. 원래 변론갱신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넘어가면 될 걸. 그걸 다 일일이 다시 조사해요. 그것도 서증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비판했던 그 부분과 지금 비판했던 부분을 한번 곰곰이 서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각 변호인들 내지 피고인들의 권리다. 그래서 물론 양해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중차대한 재판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중유인무 종사도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계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뿐이 없어요. 이런 절차에 있어서 이걸 침대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재판의 본질을 모르는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국내 기대는 어제 다 끝났으면 했죠. 그런데 당사자 변호인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왜 당신들 그 권리 행사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조금 다른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환 교수님. 근데 이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번 그 결심 공판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뭐냐 하면 예, 예. 변호를 하는데 충분한 변론의 시간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변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서증조사, 소위 말하면 증거 확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시간이 늦어진 이유를 보면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 무슨 그 변론을 위한 내용이 있는 거 가지고 시간이 늘어졌다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혀가 짧아서 뭐 발음을 갖다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 뭐 이런 핑계를 댄다던가 예. 또는 자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오지 못해가지고 복사본을 갖다가 찾는데 확인하는데 시간을 갖다가 늦춘다던가 예. 또는 윤석열 씨의 호칭 문제를 가지고 또 딴지를 건다던가 즉 본안과는 그 소위 거리가 먼 그 본안과는 거리가 먼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충성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질질 끌었거든요. 예. 다른 물론 뭐 8명이나 피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네. 이런 걸로 다른 최종 변론으로 시간을 끌면 당연히 뭐 그거는 뭐 변호의 의무가 있는 거니까 권한이 있는 거니까 시간을 써도 되지만 네. 뭐 자료 복사가 늦었고 뭐 혀가 꼬이고 또는 뭐 호칭 문제를 또 들고 나오고 이거는 명백하게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의 엄중함을 갖다가 농락한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1심 재판 내내 특히나 김용현 그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재판부와 법을 갖다가 농락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 이번 결심 공판마저도 언제 결심 공판이 이렇게 늦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날짜를 잡아서 결심 공판을 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 사법부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했고 법을 갖다가 농락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강제를 했어야 됐다. 2013년 11월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그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결심 공판 때 변호인단이 서증조사 때 시간을 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때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 하면 강력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중간에서 중단시키다시피 했어요. 자, 이게 이번 그 당시 뭐 이재명 그 당시 전 후보에 대한 재판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재판에서도 서증조사에서 시간을 끌 경우에 판사가 중간에 제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독 이 직위원 판사는 특히나 이 김용현 변호인 측에 대해서만큼은 예. 거의 법의 엄중함이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1심 재판 내내 예. 시간을 갖다가 부여해주고 이것이 좀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직위원 재판부 스스로가 재판부의 권위를 갖다가 실추시킨 거고 국민들의 법의
거는 기대감을 갖다가 네. 실망감을 안겨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이건 말고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특별히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재판의 특히 김용현 그 변호인단을 피고인에 보면 이 사실상 이제 기존의 너네 재판부는 특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사실상 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 네. 그런데 변론을 위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호칭 문제, 그다음에 무슨 뭐 혀가 짧아서 그렇다는 예. 등 이런 거는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관련해서 얘기죠.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얘기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사장에 주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아유,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런 거 갖고 저렇게 이하상 만약에 변호사님 저희 하루 안 동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네.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지 말씀 않다. 저희들이 뭘 듣는 것입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제출한 PPT는 특검의 증거조사 항목 목차 2항과 5항에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전두환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경험을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폭동 없었습니다. 저는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검찰 측에서 서준조사 7시간 다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단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일에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10분까지 이제 총 시간을 서변호사가 맞는데요. 중간에 휴정 시간, 변호인들 이의 제기 한 2시간 정도를 빼면 5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7시 반을 변론인들이 언제 2시간을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7시 반을 언급하면서 제가 다 체크를 다 했거든요. 그 타임워치로 재보셨습니까? 예, 어제 재판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 측은 처음부터 이제 실랑이를 벌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 좀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까 예를 드신 그 변론 재개, 공판 재개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변론 갱신하고는. 변론 갱신은 대법원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재판장이 소송지권 행사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덜 넘어갔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재판 때는. 그거는 재판장의 소송지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네. 지금 서증조사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변호인들이 조금 전에 뭐 권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가 보다 일부러 늦게 읽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서 저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서증조사 자체를 왜 재판부가 그렇게 만연히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라는,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은 논리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기존의 그 변호 태도가 좋지는 않은 건 저도 동의합니다.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부본을 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서증조사하는 재판부에 제출할 부분을 덜 예. 갖고 오니까 특검 측에서 이건 우린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거예요. 원래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본인들이 항의할 부분이 아니고 왜 본인들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덜 갖고 왔습니다. 얼른 복사해서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을 예. 저렇게 하니까 마치 저게 다 누구한테 가냐면 김용현 전 장관의 불이익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저런 변호인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일반 그 정치권에서도 이 재판의 속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도 되게 빨랐던 재판입니다. 예. 직연 재판장이 앞에 얘기했지만 3년 정도 걸 걸 1년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1년에 저 재판을 마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재판입니다. 예. 전체 다 증인하면 150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각 진영의 잣대로 재판부를 공격하는 소재거리를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김용현 변호인 측들은 처음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재판이 있을 때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재판 연기, 오죽하면 필리버스터
그 법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데는 아마 전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재판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정치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론이 그 분산되고 특검이 피로도가 누적되고 이런 그리고 정치적 지형이 변경될 것들을 노리는 의도도 있고 또 공소 유지력 약화, 기억 그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한다던가 증거 자료가 분산되던가 이런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오랜 동안 재판을 끌면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졸속 보복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재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뭐 저 결과가 결국은 김영현 그 피고인이 매를 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현재 지기현 판사가 허허실실해서 재판을 유약하게 다 충분하게 그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혹한 선고를 위한 빌드업,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의 역설이라고 재판정에서 당장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듯하게 발언권을 많이 주는 이유가 나중에 가혹한 재판을 위한 명분 쌓긴 결과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저는 김영현 피고인들과 나머지 재판을 끄는 그 피고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는 재판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향해서 이제 징징거린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질책을 했거든요. 이런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전략을 가지고 시간 끌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일부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사실 말 천천히 하고 하는 건 그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말할 땐 또 정상적인 속도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의도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역사의 법정이에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구형이 됐고 사형 선고가 나왔던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 맞는데 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란 그러니까 수계도 마찬가지 주요 종사자는 내란 혐의는 어쨌든 그 사실 사형 그다음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3개밖에 없는 정말 이 중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저는 42차례지 43차례 이렇게 지금 제가 횟수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3가지 선택지를 밖에 받을 수 없는 피고인들의 항변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의견은 최대한 청취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리적인 다툼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이게 남는 법정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막 구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기보다는 그래 당신들 할 수 있는 진술 다 해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무죄 아니면 중형인데 사실은 이게 뭐 무죄가 나올 수는 없는 지금 상황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변호인단이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을 피고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형식도 내용도 다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좀 관용적인 걸 베푸는 걸 가지고 이게 뭐 지기현 재판부의 침대 축구다. 이게 그래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까지 공박하는 거는 저는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제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여러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재판 중에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잠깐 좀 바람 쐬러 나갔다 와도 된다 이렇게 좀 허가를 해줬거든요. 이거는 좀 그동안 있어왔던 일인가요? 글쎄요, 뭐 저도 뭐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침 9시 반인가요?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녁 6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가 8명이다 보니 물론 뭐 다 연관된 사건이긴 하지만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변호인의 발언도 아니고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인지상정이죠. 또 그런 면은 근데 뭐 조는 모습은 사실은 좀 법정에서 뭐 한두 차례도 아니고 좀 그런 점은 법의 엄중함이나 재판부의 권위에 좀 반하는 모습이라 국민들이 볼 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질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기현 재판부가 뭐 침대 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쉬는 시간 주고 또 발언 기회 충분히 주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재판부의 권위를 갖다가 스스로 까먹는 듯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본연의 재판의 논리나 본연의 그 어떤 재판의 쟁점과 상관없는 뭐 호칭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뭐 혀 문제 이런 또 무슨 뭐 논문까지 읽었어요. 어떤 뭐
그 변호사는 예.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용공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논문까지 읽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재판장이 충분히 끊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용인하다 보니까 지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항의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저 재판장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판사마다 재판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법적인 또 배경도 있다는 두 분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판부가 판사가 네. 이렇게 언제 피고인들 졸고 그다음에 정말로 판사 말에 다 토달고 언제 이런 재판이 있었나. 내가 본 재판에서 그런 모습 한 번도 보인 적 없는데 예, 예. 좀 그런 점에서 이거 너무 특혜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국민들이 받았기 때문에 직연재판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좀 재판장의 권위나 법의 엄중함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우리 법조 경험이 많으신 이윤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보는 이런 장면들이 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상당히 좀 흔치는 이례적인 않아요. 일인가요? 흔치 않은데 예. 저희가 생중계 또는 이제 지연중계 등을 통해서 국민께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가끔 있어요. 저런 장면. 심지어 재판부장한테 대듭니다. 왜 좀 다른가요? 국가보안부. 국가보안법 사건은 글쎄 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 하여튼 재판부를 경시해요. 제가 뭐 구체적 설명하면 그것도 모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하는 변호인들도 상당히 다른 자세로 변호합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아마 제 말씀 알아들을 예.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예, 예. 거의 그 중계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국민들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저런 모습을 보는데 물론 저는 뭐 이하상 변호사 등의 저런 법정 태도는 전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전반적인 이 그 공판 과정에 대한 평가는 너무 박하다. 민주당 측에서는. 네. 또 하나는 결심 재판이 지연된 게 아니고요. 결심이 아직 못 열린 거예요. 서중 조사가 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미리 9일 날 결심하겠습니다. 7, 8, 9 잡았잖아요. 1월 달에. 네. 근데 7, 8, 9를 해보니까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결심 공판 못 들어간 거지 결심 공판 해야 되는 시점에 뭐 침대 이런 변론을 했기 때문에 못한 거 이건 아닌 거예요.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서면 증거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서면 증거 조사를 재판부가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등이 침대 변론을 해가지고 못한 것처럼 지연시킨 것처럼 지연시켜서 득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결심 공판은 시작도 못한 못했다? 거죠. 그게 예, 재판이 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뭔가 예. 관점이 묘하게 관점이 다르게 잡혀 있다. 저희가 봅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 조는 거 보니까 여담이 좀 한 말씀 드리면 예. 그 피고인이 저렇게 절체절명에 자기가 사형이 당할지 무기징역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조는 것이 예. 어떻게 보면 호방하고 호연지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민청학년 사건 시절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인태 전 의원이 사형 선고하는 순간에 막 거의 졸다시피 하고 자고 있으니까 예. 어머님이 유인태 전 의원의 어머님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인태야 너 사형이래 사형 그러니까 부시시 일어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자기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 잠이 들었던가 잠이 들은 척한 거는 바로 유신법정의 불법성,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법정에 대한 조롱의 성격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그렇게 또 윤석열 해석이, 예. 피고인이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네. 이 양반이 제가 볼 때는 국정을 운영하면서 있어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하고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재판을 하는데 어떤 명분과 당위성도 없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들은 아마 국정 운영도 저렇게 비몽사몽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이어서 네. 저는 뭐 결코 재판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는 모습도 있었고 방금 이제 화면으로 계속 보셨습니다만 웃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한박 웃음을 지었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아니면 이제 무기징역이 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공판장에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뭐 태도 부분을 지적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여론 재판에 좀 관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리와 증거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전직 대통령이 저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 웃음을 보일 수 있냐? 일부러 이렇게. 막 호기스러운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는 한 이제 저는 건가요? 약간 그 후자 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 좀 이제
뭐랄까 전직 그 본인 국가 원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지금 여섯 명의 재판 관련된 부분들은 주요 종사자 혐의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좀 일부러라도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웃음을 했는데 이제 저 웃음이 과연 이제 재판부에게 주는 영향력은 적겠지만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겠죠. 아니 저기서 웃음이 나와? 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겠지만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택지가 이제는 사실은 평생 감옥에 있든가 아니면 사형이든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지금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최근에는 그런 측면이 있는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저 중형이 선고되는 입장에서 저렇게 좀 약간 짐짓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점은 이제 약간 그 여유를 부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1년간의 이제 재판과 구금 과정을 통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좀 단련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봐줘야지 저 모습을 아니 저기서 웃음이 나와라고 이렇게 비난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사실 이제 중형을 받았더라도 길게 다 형을 살지 않고 이제 사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혹시 윤 전 대통령도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뭐 몇 년 안에 금방 나올 거라는 이제 좀 생각에서 저렇게 좀 무겁지 않게 혹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 법안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법안 내 가지고 이 내란이나 이런 걸로 무기징역 사형받은 사람 절대 그 사면을 못 한다는 사면 제한법을 지금 정밀 타격형 법안으로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법률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과거처럼 2년 만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형 무기징역을 받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한 것과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사면을 기대하면서 저렇게 뭐 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라고 여유를 부렸다기보다는 아마 1년여간에 걸친 이제 수감 생활을 통한 좀 단련된 모습과 그다음에 좀 외란의 우두머리답게 아마 그 다른 피고인들에게 보이는 약간의 그 영향력 측면에서 저렇게 짐짓적 여유를 부리는 척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사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의 구형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1심 선고가 어떻게 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거 헌재의 탄핵 선고 당시 때 모습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원래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 법정형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 이 중에서 나올 건데 무기금고는 이제 특검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었겠느냐로 이제 좁혀진 것 같아요. 어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박찬영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최고형이 구형돼야 된다. 또 그렇게 사형.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 구형되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좋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좋아할 거다. 그 논리에는 2시간 계엄인데 사형은 과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아마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공화국 헌법은요. 5공화국이라고 하는 소위 그 학살과 피해 그 계엄을 갖다가 극복하고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엄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엄밀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계엄 해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 게 그 바로 전이었던 5공화국의 사실상의 그 피해 계엄
이거를 갖다 경험하고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시간짜리 계엄인데 아니 2시간이 아니어도요. 설사 2분짜리 계엄이었어도 저는 육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 취지를 돌이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로 뭐 본인은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 내란 재판에서 틀어진 녹취들을 한번 보십시오.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들을 갖다 차출해요. 왜 차출합니까? 정치인 체포하라고 차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전사 녹취도 나왔어요. 문짝 뜯어내고 끌어내라고 체포하라고 이런 녹취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는 지시하지 않았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로 군 사령관들이나 국무위원들한테 떠넘기기와 일관했고 예. 그런 점에서 실제로 밑에서는 헌정농단이 있었던 거예요.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갖다가 저지하기 위한 특전사 투입 이 부분이 녹취로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예. 현실로 벌어졌는데 나는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먹히겠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최고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정말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인 구형으로서 최고형이 구형되는 게 맞다라고 예. 봅니다. 특검팀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를 두고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고민했을까요? 근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구형 갖고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물론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8명이기 때문에 8명 상호 간의 역할의 중함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들에게 구형할 양을 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이걸 선례를 참조 안 할 수가 없죠.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 구형할 때도 선례를 참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선례는 12.12 군사반란,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7 내란인데 예, 실제 그때는 군사반란 플러스 내란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9개 혐의가 같이 더해졌거든요. 그 혐의에 대해서 사형 구형했다가 1심 사형 판결 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결국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그 선례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또 차이점이 있죠.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권력을 가져오기 위한 군사반란 플러스 내란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광주 그 5.18 관련해서 살인 관련된 것도 관련돼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실제 이것보다 더 중했을 것이다. 그 형의 양정을 따진다면 그리고 그때는 본인들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이었고 혐의 자체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특검의 원사에 따르더라도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독점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특검이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5.1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 예. 따라서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례를 따지자면은 사형을 구형했으니까 똑같이 사형을 구형할 아니죠. 수 있는 판결이 사형이 났잖아요. 판결로 기준으로 사형이 났고 봤을 또 때. 하나는 제가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요. 예. 아니 뻔히 그 사형 판결이 안 날 거 뻔한데 왜 그거 구형하느냐라고 해서 특검이 욕을 먹을 거예요. 특검이 정치적인 판단했다라는 욕을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도 그런 고민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마 많은 사람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보통 이제 검찰이 구형하는 것과 선고 결과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 결과에서 조금 더 감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는 무기징역이 나올 거다. 박찬 교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형을 구형할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재판부가 판사가 최종 형을 확정하는 선고에 있어서는 예. 감형의 양형의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그 전두환 때와 다르게 예. 실질적 인명살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 내지는 군인들에 대한 권력 찬탈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했다.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특검이 명확하게 공소를 제기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와 마찬가지로 예.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통한 내란임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했고 예. 정치인을 체포하고 또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위헌 위법적인 기구를 설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건 국민주권이라든가 의회 제도, 정당, 선거관리, 법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특검에서는 필연적으로 구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선고할 때 재판 판사가 네. 양형 참고 사유로서 뭐 경감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 1심 선고가 2월 중에는 이제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거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10년에서 20년까지 이제 주요 종사자들에게는 그 뭐 할 수는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개 혐의니까 딱 3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서 예. 저는 이제 뭐 두 분의 말씀이 좀 엇갈리지만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지만 시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문화된 사실 사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직 대통령 국가원수에게 또 사형을 구형한다? 또 사형을 선고한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형벌의 차원에서도 봤을 때 현실적인 벌을 줘야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기징역 선고와 그러니까 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예. 왜냐하면 뭐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논박해봐야 선택지가 3개밖에 없는 사안에서 네. 뭐 다른 신박한 뭐 무슨 안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특검도 현재 그 사형 제도의 형해화를 사실상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괜히 윤 변호사 말씀대로 괜히 이걸 정치적 판단으로 지지층이라든가 일정 어떤 그 강경 세력의 뭐랄까 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형 구형하고 재판부 무기징역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형벌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떤 경고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처벌합니다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할 것 같다면은 저는 무기징역 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네. 가장 아마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필요하다. 이제 시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예고를 한 만큼 13일에 과연 구형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